역시 강판이기 때문에 판의 두께가 존재하고요. 규소 강판이기 때문에 규소도 함유하고 있죠. 판의 두께와 강판의 규소 함량들이 있다. 이것은 철순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러면 변압기 규소 강판의 규소 함량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한 4% 정도 된다라는 얘기죠. 얘는 정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지돼 있어요. 회전하지 않죠. 그러나 회전하는 기기는 4% 규소 강판 안 씁니다. 회전하는 기기는 1.4% 정도 이렇게 씁니다. 잘 기억하세요. 정지기하고 회전기는 충격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지기는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강의 성질이 쉽게 깨어지는 것, 충격을 받는 거에 대해서 비교해서 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해서 규소 함량을 조금 더 넣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변압기 철심, 이게 이제 전기 철심, 전기 강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속을 흘려주기 때문에 자속을 잘 흘려주는 성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해요?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히스테리시스 손이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 와류손이 적어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전기 저항이 작을 것, 요거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거죠. 전기 저항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 저항이 작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좋겠죠. 지금 이 변압기 회로 자체가, 변압기 철심 자체가 여러분들이 자기학 시간에 배웠던 자기 회로 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또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변압기 기름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변압기 기름. 보통 이제 변압기 기름은 조금 전에 이야기해 드렸듯이 절연과 냉각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연 내력이 커야 되고 냉각 효과가 커야 됩니다. 절연 내력이 커야 돼요. 절연 내력이 커야 되고 다음에 냉각 효과가 커야 돼요. 냉각 효과가 크기 위해서는 비열과 열 전도율이 커야 됩니다. 비열이 커서 또 열 전도율이 커서 냉각 효과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점도는 높으면 안 돼요. 점도, 끈적 있는 정도죠. 점도는 낮게 하는 것이, 용도에 따라서 낮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기름이잖아요. 이 변압기에 쓰는 기름, 천연 광유를 쓰거든요. 절연유인데요. 절연을 하기 위해서 쓰는 기름인데 얘도 기름이다 보니까 불붙기도 하고요. 또 얼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는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얼면 안 되니까요. 어는 온도가 낮아야 되고 불 붙는 온도가 높아서 불이 안 붙어야 됩니다. 변압기에서 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화점, 불 붙는 온도는 높아야 되고 어는 점, 응고점이라고 하죠. 이것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높고 이것은 낮고 해야 된다. 그것이 변압기 U가 갖춰야 되는 조건입니다. 또 이 변압기 코일이 기름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럼 기름하고 변압기 코일하고 에나멜 코팅되어 있는 코일이거든요. 걔네들이 막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막 부식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안정되어서 변질이 되지 않는 그러한 기름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변압기 기름도 변압기 탱크 속에 오래 있다 보면 산화됩니다. 산소하고 만나기 때문에 산화돼요. 이것이 산화되면 변압기가 열받았을 때 냉각을 못 시켜주고 절연도 불량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기름은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변압기 구비 조건은, 변압기 U의 구비 조건은 조금 전에 본 내용하고 동일하며 자, 이와 같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변압기 U에 대한 구비 조건 한번 살펴보세요. 요구되는 특성이 아닌 것 어느 걸까요? 점도가 작은 것이어야 되죠. 점도가 크면 안 됩니다. 응고점은 낮아서 얼지 않아야 되고 인화점은 높아서 불붙지 않아야 되고 절연 내력이 커야 되고 냉각 효과가 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변압기 컨서베이터의 설치 목적은 무엇일까요? 컨서베이터라고 하는 거 지금 설명드렸고요. 설치 목적은
변압기 U에 대한 열화 방지죠. 변압기 U, 그냥 열화 방지보다는 변압기 U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열화 방지밖에 답을 할 게 없죠. 변압기 U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도 열화 방지밖에 할 게 없어요. 통풍 장치, 코로나 방지, 강제 순환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변압기 U의 열화 방지 방법 중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죠. 컨서베이터 설치한다는 거죠. 밀봉하는 방식이 또 있는 거예요. 흡착제 뭐 이것도 뭐 가능한 거죠. 흡착제. 수소 봉입하는 게 아니라 무슨 봉입이 되죠? 질소 봉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하면 요게 2번 정도가 될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변압기 기름의 열화의 영향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어느 걸까요? 요거는 원인이 되죠. 흡수한 거잖아요. 영향이 아니라. 영향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뭐예요? 수분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거죠. 영향이 되면 냉각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절연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뭐 침전물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영향과 원인은 다르다. 영향이 아니라 원인이 지금 3번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변압기를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그려요.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그려요. 요게 등가 회로가 돼요. 여기에 이제 여자 회로가 요게 여자 회로가 되는 거예요. 자속을 만드는 회로죠. 1차 측에 전압을 가해주면 여기 여자 회로가 생기는 거예요. 요겁니다. 여기에 1차 측에 전압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1차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뭐가 만들어지죠? 2차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1차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곧 뭐예요? 여자 전류입니다. 여자 전류.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요게 여자 회로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자 회로에 보면 여자 전류는 요게 컨덕턴스입니다. 컨덕턴스 성분이에요. 다음에 요거는 뭐죠? 서셉턴스입니다. 코일 성분이죠. 여자 서셉턴스. 여자 컨덕턴스하고 비제로라 그래서 여자 서셉턴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V1이라는 전압이 가해진 거죠. V1이라는 전압이. 그러면 여기 컨덕턴스가 있으면 그쪽에 컨덕턴스에 의해 가지고 전류가 흘러요. 이 컨덕턴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얘가 얘기하는 것은 철손입니다. 철손을 만드는 그런 성분이에요. 철손을 만드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냐면 철손 전류가 되는 거예요. 철손 전류가 흐르고 여기 서셉턴스는 코일이거든요. 자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속을 만든다 그래서 자화 전류가 돼요. 그리고 여자 전류는 바로 이러한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의 합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게 무슨 전류죠? 철손 전류. 요게 무슨 전류예요? 자화 전류. 그래서 요게 뭐가 돼요? 여자 전류가 됩니다. 합을 할 때에 얘네들은 벡터죠. 벡터. 그렇죠? 얘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에요. 얘는 90도 늦은 전류죠.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잖아요. 여기는 동상.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90도 늦음. 뭐에 비해서? 요거에 비해서. 그래서 90도 늦은 전류. 두 개 합이 되는 거죠. 벡터 합이 되는 것이 여자 전류다. 그래서 여자 전류는 여자 회로에 흐르는 여자 전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얘가 여자 전류다. 그리고 철손 전류거든요. 철손 전류 II는 철손을 V로 나눠주면 돼요. 이게 무슨 전류가 돼요?
철손 전류. 이렇게 하면 돼요. 철손을 V1으로 나눠준다. 철손 PI는 요거는 1차 전압에다 철손 전류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철손 전류를 곱해주면 걔가 철손 PI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철손 전류를 구한 겁니다. 자,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는 철손 전류하고 자화 전류 합이 되면서 얘는 비정연파 전류가 되고 그러면서 고조파를 포함하게 되고 그 중에 가장 큰 고조파가 제3고조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자회로입니다. 변압기의 여자회로. 정리해 주세요. 다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하와 관계없이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로서 자속을 만드는 전류는 무슨 전류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속을 만드는 전류는 자화 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1차 전압이 주어지고 무부하 전류 이렇게 주어졌네요. 철손이 주어졌네요. 자화 전류를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부하 전류. 무부하 전류는 무슨 전류라고 그랬죠? 여자 전류입니다. 여자 전류. 여자 전류가 주어졌죠. 철손이 있어요. 1차 전압이 있어요. 그러면 철손 PI라고 하는 건요. 1차 전압에다 철손 전류를 곱해준 거죠. 그렇다면 철손 전류는 얼마일까요? 철손이 110이네요. 1차 전압이 2200V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철손 전류가 0.05A가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화 전류를 구하는 건데요. 자화 전류는 여자 전류, 이것은 철손 전류하고 다음에 자화 전류. 철손 전류하고 자화 전류. 이것을 루트 씌워준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벡터 합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0.088은 i가 0.05죠. 요거의 제곱에 플러스 i 파이의 제곱이다.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제곱해 줘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려면 이항해 주면 되겠죠. 양변을 제곱하고 제곱해 주면 0.088의 제곱, 요것도 0.05의 제곱이죠. i 파이의 제곱이죠. 따라서 여기서 i 파이 값 계산할 수 있나요? i 파이 값을 계산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i 파이는 0.072A. 어려운 얘기 아니죠? 철손 전류하고 자화 전류하고 여자 전류의 관계를 묻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해 보세요. 계속해서 예제 보겠습니다. 변압기 여자 전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어떤 거라고 했죠? 여자 전류는 비정연파다라고 했었죠. 이 여자 전류는 정연파가 아니라 비정연파입니다. 비정연파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히스테리시스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해를 비정연파를 푸리에 분석을 하는 거죠. 푸리에 급수 전개. 요거는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죠. 푸리에 급수 전개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홀수 고조파만 나오죠. 홀수 고조파만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2고조파가 제일 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푸리에 급수 전개하면 대칭파의 경우에는 짝수는 없어지고 홀수 고조파만 있으니까 이 홀수차 고조파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인가? 제3고조파다. 그래서 여기 문제 보면 많이 포함된, 그래서 고조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포함된 고조파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것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 주파수가 60Hz인 변압기예요. 설계가 60Hz로 설계된 변압기라는 거죠. 이렇게 60Hz로 설계된 변압기를 50Hz에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60Hz의 변압기를 50Hz에 동일한 전압을 가했다. 얘는 주파수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죠? 주파수를 감소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6분의
5배로 했다. 주파수를 6분의 5배로 하면은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 식을 기억하면 돼요. 4.44의 F의 N의 자속 파이엠이죠. 이것은 자속 밀도의 면적의 곱이다. 이때 얘 동일전압이라고 했잖아요. 동일전압이라는 것은 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압이 일정한 거예요. 그렇게 일정했을 때 주파수하고 자속 밀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자속 밀도를 묻는 거죠. 자속 밀도를 물으니까 자속 밀도, 최대 자속 밀도는 주파수에는 어떤 관계가 있죠? 반비례하는 관계다. 이항해야 되겠죠?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즉 주파수가 6분의 5배로 감소하게 되면 반비례가 되니까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죠? 증가가 돼야 되죠. 증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6분의 5로 된 것은 감소잖아요. 이것도 6분의 5로 된 것은 이건 감소죠. 다음 5분의 6은 증가인데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5분의 6배로 증가한다. 이렇게 반비례하는 관계, 이런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죠? 변압기 등가회로에서 단락전류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등가회로에서. 그런데 단락전류를 보니까 2차인지 1차인지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보기를 보면 얘네들은 전부 뭘 이야기하는 거죠? 1차 단락전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1차 단락전류를 이야기하니까 전압은 당연히 무슨 전압이 들어갈까요? 얘네들의 전압은 당연히 다 무슨 전압이에요? 1차 측의 전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야 되죠? 임피던스는 1차로 환산해야 되겠죠. 1차로 환산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1차로 환산해야 돼요. 임피던스를. 그래서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보세요. 이 이야기를 잠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게 원래 가지고 있던 1차 임피던스, 얘는 2차 임피던스잖아요. 그것이 A의 제곱을 해주면서 1차로 환산이 된 거죠.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는 더해지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원래 G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하고 2차의 임피던스를 1차로 환산한 거하고 두 개가 더해지는 게 곧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 전체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곱하기 되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빼기가 되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더하기 돼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거 제곱되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이 되겠죠. 얘가 변압기에 대한 단락전류예요. 방금 우리가 계산한 그 단락전류예요. 이해되나요?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2차 단락전류가 되겠죠. 2차 단락전류가 된다면 2차 단락전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차 전압이라고 하는 거죠. 2차 전압.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2차 임피던스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2차 임피던스는 원래 있는 거죠. 원래 있는 2차 임피던스는 그대로 있고요. 1차 임피던스가 2차 측으로 환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얘가 2차 단락전류가 되죠. 이거는 원래 있던 2차 임피던스 거기에 1차 임피던스를 2차로 환산하는 거죠. 1차를 2차로 환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1차 단락전류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2차 단락전류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2차, 1차 환산의 관계인데요. 잘 보세요. 요거 변압기 전격이고요. 요게 이제 권수 B입니다. 요건 주파수죠. 자, 단상 변압기의 2차 측, 저압 측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측이죠. 어디가 저압이에요? 여기가 저압이죠. 그래서 그것을 단락했어요. 그리고 고압 측에 86V를 가했어요. 86V. 그때 전력계 지시가 이만큼이에요. 전류계 지시가 이만큼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압 측에 환산한 전 등가 리액턴스.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고압 측에 환산한 전체 등가 리액턴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리액턴스를 구하라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아니라 뭘 구하는 거예요? 리액턴스죠. 전체 등가 리액턴스를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변압기에 대한 단락이죠. 단락. 자, 단상 변압기를 단락했고 고압 측에 86V를 가했어요. 그랬더니 전력계하고 전류계가 나왔어요. 잘 보세요. 그럼 얘는 고압 측에 흐르는 전류죠. 고압 측에 흐르는 전류.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전류가 주어졌다, 단락했다. 그러니까 무슨 전류가 되는 거예요? 단락 전류가 되는 거죠. 특히 고압 측의 단락 전류. 2차를 단락하고 우리는 지금 고압 측 1차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고압 측에 86V를 가했으면 그리고 고압 측의 단락 전류가 이만큼 흘렀으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압 측에 대한 임피던스,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 요 1차 임피던스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86V 가했어요. 전류가 10.5 흘렀어요. 임피던스 얼마죠? 이게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를 구한 거예요. 리액턴스를 구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저항과 리액턴스로 나눠지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게 주어졌어요. 전류계. 그 다음에 전력계. 전력계는 얘 뭐냐면 단락 시험에서 전력계는 얘는 동손이에요. 동손. 부하손인 거죠. 단락 시험은 부하손을 측정할 때 하는 시험이에요. 동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I 자승 R이에요. I 자승 R. 이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은 1차 전류가 되고요. 1차 저항이 돼야 되는 거죠. I 자승 R이잖아요. 걔가 얼마냐면 360W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전류는 여기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얼마 주어졌어요? 10.5A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저항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리액턴스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저항도 알아야 돼요. 임피던스 계산했고 그 다음에 저항을 계산하는 겁니다. 저항. 이것을 계산하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전력계. 얘가 360인가요? 다음에 전류가 얼마요? 10.5A 제곱이 되겠죠. I 자승 R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3.265ohm이라고 나와요. 자, 리액턴스를 구해야 되죠.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이잖아요. 이거는 크기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크기로 계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이에요. 제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요. 뭘 구하는 거죠?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거 다 보세요. 어떤 것들이 주어져 있는가. 이미 다 주어졌죠. 자, 그래서 이것을 대입해 보는 거죠. 대입하면 얼마죠? 임피던스 8.19예요. 루트에 이렇게 되겠죠. 저항은 3.265의 제곱이죠. 리액턴스 X는 얼마인지 몰라요. 제곱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양변에 제곱을 해줘야 되나요?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 얼마예요? 8.19의 제곱이 되나요? 는 루트가 없어지죠. 3.265의 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X값 리액턴스 구하는 거야. 따라서 리액턴스 X는 어떻게 되죠? 이항하면 되네요. 8.19의 제곱에 마이너스 3.265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 제곱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죠? 양변을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그래야 X값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7.5 하나 나오죠. 이렇게 리액턴스 값을 구하라. 전체 리액턴스죠. 전체 리액턴스. 이것을 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변압기를 환산하거든요. 환산을 1차로 하든 2차로 환산하든 환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차 소비 전력이 있고요. 2차 소비 전력이 있죠. 이것은 어떨까요? 1차 소비 전력과 2차 소비 전력은 변함이 있을까요? 변함이 없을까요? 이 이야기는 전압이 올라가면 전류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2차에 대해서 구하라 그러면 2차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V2, I2 하잖아요. 그런데 자, V2는 V1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V1 이것을 권수비로 나눠줘야 얘가 V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2는 어떻게 되죠? I2는 A의 I1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대입해 보세요. 그럼 이것은 A분의 V1이 되고 이거는 A의 I1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과 이것이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즉 V2, I2 한 거나 V1, I1 한 거나 그 값이 어떻다는 이야기죠? 그 값이 같다는 이야기죠. 같다는 이야기는 곧 뭘 얘기하는 거야?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겁니다. 그런데 변압기 특성에서 이 부분이에요. 전압 변동률하고 전압 강화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미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퍼센트 Z 이거 배웠죠.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기억할 때 전압에 대해서 전격 전압이 되겠죠. 전압 강화 이 전격 전류에 대한 부분이 될 거예요. 전격 전류에 대한 전압 강화 어떻게 됐었죠? 여기다가 임피던스 곱했었죠. 기억합니까? 이게 전격 전압이면 전격 전류죠. 그래서 이거는 전압 강화잖아요.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난 것이다. 이거는 동기기에서 배웠어요. 똑같아요. 전격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겁니다. 뭐라고요? 전격 전압. 전격 전압에 대한 뭐의 비죠? 전압 강화.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백분율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퍼센트 전압 강화 이 이야기죠.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자, 요 스타일을 잘 보세요. 전격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의 비입니다. 그러면 요것이 임피던스냐, 저항이냐, 리액턴스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변압기에는. 자, 그래서 여기가 저항이면 퍼센트 저항 강화입니다. 여기가 리액턴스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입니다. 여기가 임피던스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입니다. 요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 부분을 저항 강화라고 하는 것은 저항으로 보는 거예요. 저항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전격 전압에 대한 전격 전류의 저항 강화죠. 자, 요거는 1차로 환산한 겁니다. 1차로 환산한 거예요. 자, 어쨌든 1차 전격 전압분의 1차 저항 강화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맞나요? 전격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 맞나요? 똑같죠. 단지 뭐가 들어갔다? 임피던스 대신에 저항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1차 전류를 한번 곱해주고 1차 전류를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류를 한 번 곱하고 1차 전류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죠. 분자 분모에 1차 전류를 곱하게 되니까 요거는 1차 P가 되죠. P. 즉 요거는 뭐죠? 변압기. 전격이 되는 거예요.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죠. 용량. 용량 즉 KV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뭐가 되죠? I 자승 R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손실입니다. 동손. 동손 또는 뭐라고 하죠? 부하손. 이렇게 얘기하죠. 부하손이에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분의 이거를 변압기 용량분의 뭐예요? 동손의 비. 변압기 용량분의 동손의 비가 바로 퍼센트 저항 강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퍼센트 저항 강화를 퍼센트 R이라고 쓰는데요. 퍼센트 R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거든요. 퍼센트 Z처럼 퍼센트 R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P라고 놓는 겁니다. P라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요. 똑같은데 여기 리액턴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데 리액턴스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리액턴스 강화의 B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2차를
1차로 나타낸 것 뿐이죠. 그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어떻게 나타나죠? 자, 보세요. 이렇게 임피던스 들어가는 거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것도 변화가 있어요.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임피던스 전압이 뭔지 또 임피던스 와트, 즉 동손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변압기에 대한 단락 시험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임피던스 와트를 이해하려면. 그러면 변압기가 있다면 변압기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진 게 변압기잖아요. 보통 이제 변압기를 이야기할 때 1차, 2차로 나누죠. 자, 2차를 변압기를 어떻게 하냐면 단락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단락이 되는 겁니다.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합선시키는 걸 이야기하죠. 이때에 여기다가 전력계를 연결하고요. 전력계는 이런 전압 코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압 코일. 그 다음에 전류 코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전력계에 대한 전압 코일과 전류 코일이 있어요. 자, 요것이 전류 코일이고요. 병렬로 연결한 게 전압 코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전력계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전류계를 연결합니다. 전류계. 여기다 연결해도 좋고요. 여기다 연결해도 좋고요. 전류계를 연결해요. 그 다음 여기다가 전압계를 연결하죠. 전압계는 측정할 때는 병렬로 연결하는 거고요. 전류계는 측정할 때는 직렬로 연결하죠. 그리고 여기서 전압조정기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뭐 전압조정기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뭐 이런 정도로 그리는 게 좋겠네요. 자, 유도전압조정기입니다. 이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AC를 가해서요. 0V부터 전압을 제어하는 거예요. 유도전압조정기를 가지고 전압을 바꿔주는 거예요. 전압을 바꿔줬을 때에 여기서부터 전압을 서서히 0V부터 증가시켜주면 그 전압을 여기서 지시하죠. 그리고 전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이렇게 2차 측에 뭐가 흘러요? 단락전류가 흐르죠. 2차 측에 단락전류가 흐르면 권수비 A가 있으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 1차 단락전류가 흘러갈 거예요. 이해되죠? 권수비 A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1차 단락전류니까. 그렇죠? 나눠줘요, 곱해줘요. 이거 뻔히 아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1차 단락전류가 흘러요. 전압을 서서히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에 흐르는 단락전류는 어떻게 되죠? 더 많아지겠죠. 이 단락전류는 이 전압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서 이 다이얼을 돌려서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커질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전압을 증가시켰어요. 전압을 가하는데요. 인가하는데요. 언제까지 인가하느냐면 1차 단락전류가요. 1차 측에 단락전류가 흐르잖아요. 이 1차 측에 흐르는 단락전류가 1차 측에 흐르는 전격전류와 같아질 때가 있어요. 이때까지 가하는 거예요. 전압을 인가한다. 언제까지? 요렇게까지. 요것이 될 때까지. 1차 단락전류가 1차 전격전류가 될 때까지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뭐가 흐르는 거예요? 단락해놓고 1차 전격전류가 흐르는 거죠. 1차 전격전류가 흐르면 전력계 지시가 나오잖아요. 이 전력계가 어떤 값을 지시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격전류가 흐르니까 전격전류에 의한, 즉 1차 전격전류니까 I1 이것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R1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손실이에요. 손실. 와트잖아요. 손실. 이것을 갖다가 전부하 동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부하 동손. 이 전부하 동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한 전압이 있겠죠? 요 전압. 1차 단락전류가 1차 전격전류와 똑같게 될 때까지 가한 전압.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VS라고 하는 겁니다. 임피던스 전압. 이해했죠?
임피던스 와트가 생길 때 가한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그래요. 이 전압은 뭐냐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임피던스 있잖아요.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가 있겠죠. 거기에 뭐가 흘렀어요? 1차 전격 전류가 흐르는 거죠. 1차 전격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게 임피던스 전압이에요.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에다가 1차 전격 전류가 흐른다. 그럼 1차 전격 전류에 의한 전압 강하. 이것이 뭐라고요?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거죠. 이런 임피던스 전압과 또 이러한 임피던스 와트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 보면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것이 곧 뭐가 될까요? 이것이 곧 뭐가 될까요? 전부와 동선이지만 얘가 뭐가 되죠? 임피던스 와트가 되는 거죠. 네, 임피던스 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게 뭐가 되죠? 그렇죠. 임피던스 전압이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 전압, 즉 1차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의 전압의 비가 곧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이렇게 했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 강화, 리액턴스 강화 있으면 똑같이 이 부분은 임피던스하고 저항과에 대한 절대값 구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동기기에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아요. 즉 이것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동기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가 된다. 그래서 정적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비도 동일하게 나와요. 동일하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기기에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우린 단락 시험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기서 개방 시험도 한번 봐봐요. 자, 지금 단락 시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단락 시험 하니까 단락 시험 여기를 단락하니까 단락 시험으로 구한 것이 있어요. 단락 시험으로 구한 게 뭘 구했죠? 임피던스 와트하고 임피던스 전압이죠. 요것을 구했어요. 즉 임피던스 와트는 전부와 동선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개방시험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봐야 돼요. 개방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를 개방하는 거예요. 개방하는 거예요. 개방하면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여기가 개방이 됐네요.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2차 전류 0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할까요? 안 할까요? 전압을 증가합니다. 그럼 전류가 측정이 돼요? 안 돼요? 측정이 되죠. 예. 여기서 이제 전압을 언제까지 가하냐면 조금 전에는 단락 전류에 의해서 전압을 가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요것이 1차 전격 전압을 가하는 거예요. 전격 전압. 1차 측이니까요. 1차 측에다가 전격 전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죠. 전격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흐른다. 그럼 이 전류는 무슨 전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전격 전압을 가했다. 그때 흐르는 전류. 그때 흐르는 전류. 이 전류는 당연히 무슨 전류가 되겠어요? 여자 전류가 되죠. 그렇잖아요. 부하가 없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데 실제로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작은 전류가 흘러요. 그 얘기는 뭐죠? 자속을 만드는 전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력계가 지시를 하겠죠. 여자 전류하고 전압이죠. 그러니까 이때 전력계 지시치는 얘는 단락했을 때는 이거였지만 지금처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개방해버리면 뭘 지시할까요?
이것이 개방이 되어버리면 전력의 지시치는 철손이 되는 거예요. 철손. 무부하. 부하가 없을 때 생기는 손실이죠. 무부하 손실이 되는 거예요. 부하가 없을 때 생기는 손실. 무부하 손실. 이해됩니까? 그렇죠? 무부하 손실이 되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 시험을 하면 임피던스 와트 동선을 구하는 시험이지만 무부하 시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부하 시험을 하면 철손을 구하는 거죠. 철손과 여자전류. 이것을 구하는 시험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단락 시험과 무부하 시험, 변압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시험이죠. 단락 시험은 쇼트 시켜놓고 다음 무부하 시험은 개방시켜놓고 행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에 대한 식을 기억해 줘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강화의 식. 이것을 기억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꼭 기억해야 되는 식입니다. 자, 이걸 알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같으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1차에 환산한 임피던스죠. 그래서 요거는 1차에 환산을 했기 때문에 1차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1차 임피던스가 주어졌는데 그러면 1차에 대한 리액턴스 강화를 물어보는 거죠. 1차 환산한 임피던스가 주어졌다. 리액턴스 강화. 이해됩니까? 그러면 리액턴스 강화니까 저항을 써야 돼요? 리액턴스를 써야 돼요? 리액턴스를 써야 되죠? 그 다음에 1차기 때문에 전압은 무슨 전압을 써야 돼요? 1차 전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리액턴스 강화 퍼센트 X 이것은 10의 V제곱에 PX 이렇게 하면 돼요. 요게 1차 측이면 1차 측인 거죠. 1차 측이면 1차 측인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1차 전압 10에다가 전압이 얼마예요? 2000이니까 킬로볼트로 들어가야 되죠. 2의 제곱. 용량은 10kV죠. 그 다음 리액턴스 얼마죠? 7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온다? 1.75. 1.7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풀이가 어떤 풀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걸 쓰면 돼요. 10V제곱분의 PX, PZ, PR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식 아닌가요? 그걸 쓰면 되죠. 단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요 P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고 요 V의 단위는 킬로볼트로 대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단위가 뭐로 되는 거예요? 퍼센트로 된다. 이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바로 답이 보이네요. 어느 걸까요? 이거 바로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식을 바로 보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5%이다. 단락 전류하고 전격 전류 그 배수를 물어보는 거죠.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단락 전류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관계 기억하시죠? 단락 전류는 퍼센트 Z의 100에다가 전격 전류 배수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동기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걸 뭐라고 했어요? 요걸 뭐라고 그랬어요? 단락비라고 했었죠? 단락비.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5%입니다. 5%면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될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배. 20배만큼 된다. 단락비가 20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임피던스 전압이란 뭐고, 임피던스 와트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피던스 전압이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죠.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가 임피던스 전압이다. 그리고 임피던스 전압을 가했을 때 입력을 임피던스 와트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하죠? 그 다음 거 볼까요?
임피던스 전압을 걸 때 입력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임피던스 와트라고 한다 그랬죠. 이것이 전부하 동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압기의 경우에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하고 전압 변동률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에서는 이 전압 변동률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그런데 변압기는 잘 보세요. 우리가 부하에 연결하는 것이 변압기 2차가 부하에 연결되는 거죠. 요 변압기 2차. 요게 2차잖아요. 얘가 부하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압 변동은 바로 요 2차 전압에 의해 가지고 전압 변동이 나오겠죠. 2차 측에 부하의 전압을 걸었을 때와 2차 측에 부하의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에 대한 전압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2차 무부하 전압이 있고 2차 전격 전압이 있다면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2차 전격 전압분의 2차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2차 전격 전압이에요. 변압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압 변동률의 정의다. 그래서 2차에 대한 전압의 변화를 기준으로 산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죠? 자, 무부하 전압과 전격 전압이 주어졌네요. 전압 변동률 구하래요. 그러면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죠? 전격 전압에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에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전격 전압이 얼마입니까? 230이라고 그랬나요? 230에 240 마이너스 230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35. 요거는 거저주는 문제죠. 요거는 거저주는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아쉬움이 많죠. 그 다음 역률이 100%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역률. 그럼 전압 변동률은 P의 코사인의 세타에 플러스 Q의 사인의 세타죠. 여기서 코사인의 세타가 1이면 사인의 세타는 얼마죠? 요거는 0이 되는 거 아시죠? 요 식은 어디서 나온 식이냐면 삼각함수에서 사인의 제곱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1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인 세타를 구하면 답이 나오죠? 요 식을 이용해서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요게 1이니까 요거는 1이 되고 요건 0이 되죠. 그러니 입실로는 어떻게 되죠? P가 되죠. P.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즉 역률이 100%일 때 퍼센트 저항강하고 똑같죠. 퍼센트 저항강하고 전압 변동률은 똑같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주어지고요. 저항 강화 주어지고 다 주어졌어요. 리액턴스 강화, 저항 강화 주어졌어요. 자, 부하 역률이 80%인데요. 여기서 앞선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앞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뒤진이 아니고요. 앞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P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Q 사인 세타가 되죠. 이해되나요? 마이너스 Q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5에다가 역률이 0.8이죠. 더하기 같지만 빼기가 되고요. 3에다가 역률이 0.8이면 무효율은 0.6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0.6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0.6. 요게 답이고요. 자, 요게 0.8일 때 요게 0.6이 나온다. 이해가 안 된다면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거 생각을 못 하시는 겁니다. 사인 제곱 세타 요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얼마예요? 0.8의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의 세타를 하면 양변을 루트 씌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그 전 단계 식이 어떤 식이에요? 요건 계산하면 0.6이고요. 사인의 제곱의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1이라고 하는 그런 삼각함수의 기본식 있죠? 요 식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요 얘기는 조금 전에도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코사인 값이 주어지면 사인 값 정도 구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요거는 백분율, 저항 강화하고 리액턴스 강화가 주어졌네요. 여기서는 이제 진역률이 아니라 지역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 전압 변동률을 구한다. 그러면 지역률이기 때문에 P, 코사인의 세타에 플러스 Q, 사인의 세타가 되는 거죠.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P 값은 2%, 역률이 0.8이고요. 자, Q 값은 3%죠. 리액턴스는 얼마죠? 0.6입니다. 자, 코사인이 0.8일 때 사인은 0.6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계산해보면 3.4%가 되어집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리가 되나요? 그 다음 내용 볼까요? 퍼센트 저항 강화하고 리액턴스 강화가 주어졌네요. 자, 이때에 최대 전압 변동률이 있고요. 다음 그때의 역률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요. 자, 최대 전압 변동률은 뭐고 또 그때 역률은 무엇인가? 전압 변동률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조건이 있고요. 그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전압 변동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P의 코사인의 세타에 플러스 Q의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거 맞나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을 묶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P제곱에 플러스 Q제곱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묶어내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을 묶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P제곱에 Q제곱이 되겠죠. 코사인의 세타가 되고요. 자, 요거는 또 어떻게 되죠? 여기는 Q가 되고 P제곱에 Q제곱이 되겠죠. 사인의 세타가 됩니다. 자, 이때에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있다면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위상차가 파이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P고요. 요게 Q면 여기는 루트에다가 P제곱 플러스 Q제곱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요것은 코사인 파이가 되고요. 요것은 사인 파이가 되죠.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루트에다가 P제곱에 Q제곱이 되고요. 뭐가 되죠?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가 되죠. 플러스 여기는 사인의 파이, 사인의 세타가 되죠. 자, 이것은 가법 정리죠. 코사사 이건 뭘까요? 그래서 이것을 삼각함수 적용 그대로 해보면 P제곱에 Q제곱이 되고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러면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요.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파이하고 세타가 같아야 되겠죠. 파이하고 세타가 같으면 코사인 뭐가 되죠? 0도가 되잖아요. 코사인 0도가 되면 그 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에 대한 값이 1이 되어지려면 두 개 각이 같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요것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요것이 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각이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 주면 요게 1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잖아요. 1이 되면 요거는 뭐가 될까요? 요거. 얘가 바로 최대 전압 변동률이 되는 거죠. 최대 전압 변동률. 이해됩니까? 조건이 있어야 돼요. 최대 전압 변동률은 그래서 저항 강화의 제곱에 리액턴스 강화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전압 변동률일 때 역률, 세타하고 같으니까 여기 역률이잖아요. 얘가 최대 전압 변동률일 때의 역률, 최대 전압 변동률일 때의 역률은 이와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최대 전압 변동률이고요. 이게 역률이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요식과 요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념을 잡으세요. 그래서 최대 전압 변동률을 계산해 보니까 2.7% 나오고요. 2.7% 나오고요. 역률은
2.7분의 1.8이 되죠. 2.7분의 1.8이 되니까 67%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최대 전압 변동률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때 역률에 대한 개념,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